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를 수용하는 동시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 후보의 합당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먼저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합당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고 탈당하길 반복하고 10년째 매번 파트너를 바꾼다면서 과연 서울 시민에게 무엇을 남길지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3차 유행의 흑살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화점과 쇼핑몰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휴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여온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0%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일주일 전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했는데요. 경찰이 확보될 당시 삭제됐었던 파일 일부를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 이름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서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파일들 다 복구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복원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통화 내용과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청이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직원 13명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9일입니다. 당시 LH 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14대, 태블릿 PC는 4대입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데이터 삭제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PC 3대는 경찰청 국수본으로 넘겼는데 삭제 파일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복원하고 있는 전자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가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일반적인 자료는 정상적으로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포렌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수사 의뢰와 첩보 등뿐만 아니라 국민 제보를 통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문을 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는 모두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LH 직원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것으로 대상과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이 배치돼 있는데 투기 의혹이 구체적이면 경찰청 국수본이 직접 맡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네, 경찰은 LH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복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이 오늘 오전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변호사와 같이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금 전 오후 3시 10분쯤 입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딸의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점을 인정하는지, 압수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 남부청은 이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의 수사관 24명을 보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고 경찰이 시 의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4시간 반 진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땅을 사들인 뒤 건물까지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건데, 매입 시기는 지난 2018년 9월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 모녀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를 적용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광명시와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먼저 하면 전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방향을 바꿔서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야당과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자고 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며 민주당도 전원 동의서를 받아 검증대로 나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직계 좀비 속 청와대,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하면 이후에 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적극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등 여권의 책임론이 커지자 이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투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연이어 나오면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LH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해 3월 회기 중에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르면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시간 끌기에 나설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이에 민주당도 일단 야당의 전수조사 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범위와 전수조사 진행 주체는 야당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LH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정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제 국회에 또 출석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또 이게 국회에서 소환하는데 또 제한도 있고 해서 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국회와 제3기관을 통한 선도적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대변인 역시 속도감 있는 특검법 마련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를 폐기하고 민간주도 공급 대책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 의사도 밝혔다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당의 합당 기반 위에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해 더 큰 이변을 만들고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고 더 많은 사람과 세력이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정권 교체를 향한 야권 통합의 대장정은 지금부터여야 한다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선 입당, 후 합당이라는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 실무협상단은 5차 협의를 열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단은 정당 표시 여부와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조사 문항 쟁점과 함께 조사 시간과 유무선 비율 등의 세부적인 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야권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합당과 관련한 두 후보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는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자체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과 제재, 감독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지시입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이사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전에 밝힌 정면 돌파 기조만으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LH 전북 본부장을 지낸 고위 간부가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광명, 시흥 원정 투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북 지역 직원들뿐 아니라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투기로 보이는 땅만 모두 7필지, 시세로는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땅. 지난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인과 함께 사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옆에 있는 2,600여 제곱미터 땅도 거래됐습니다. 8억 8천만 원을 주고 4명이 같이 샀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자매인 듯 이름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서류 갖고 와서 사진 찍어가고 막 뭐고 하면은 뭐가 들어와요, 뭐 팔려요, 그렇게만 물어보면 아니요 하고 가지. 그때는 여기 발표 오기 전이니까. YTN 취재 결과 3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 B씨의 친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19년 12월에 부인과 함께 노은사동 땅을 사들여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오른 인물. 부인은 B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이기도 한 C씨와 함께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 LH 전북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들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연이어 매입한 겁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뛰어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씨의 친척인 세 자매가 땅을 산 지 불과 한 달 뒤 2km 정도 떨어진 노은사동 땅을 4명이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4명의 주거지는 모두 전북 전주. 서류상 2명은 직원 B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세 자매 가운데 1명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부터 동네 주민들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로 의심되는 곳만 모두 7필지, 시세론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숨진 고위 간부의 전북 본부장 재직기관과 직원들의 투기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경찰은 간부가 의혹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정 투기에 LH 내부 정보가 있었는지, 매입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친인척과 주민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과 시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하고 또 막대한 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고 공개한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공무원, 시의원들 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 제보 창구를 연 이후에 매일 끊임없이 제보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저께 그 제보 사실 중에서 범죄 행위가 특정된 대상자가 있는 곳 그리고 대상 지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어제 공개를 했고 어제 밤에 수사본부에다가 사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요. 세종시 공무원이 대규모 도시공원이 생긴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측근이 제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측근이 하시는 말씀은 자랑을 했대요. 자기가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10배 이상이요? 네네. 그렇게 어쨌든 뭐 자기의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수사 의뢰한 공무원 시의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시의원은 어제 1명이고요. 그 1명도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자기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업단지 후보지가 3군데였었는데 자기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산업단지가 오도록 로비를 하고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걸 포착했고 그거를 수사본부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 또 연서면 또 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기 전에 벌집 주택을 지은 공무원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거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이제 벌집촌인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그 이제 용보들나무 보상받은 LH 직원 수법처럼 이제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알박기 주택을 짓는 거죠. 이게 이 공무원의 작태고 이 공무원을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족 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관련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제보받은 사항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 당시 행복청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세종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인데 본인은 노후 목적으로 이거를 투자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그런 그분의 변명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자, 결국은 공무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네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입니다.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자,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제 밤에 관련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부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제도 개선이지만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수사본부가 자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투기 의혹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요. 조사가 꽤 깊게 또 오래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 자체가 대부분 농지입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그 농림부에서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부재 지주나 불법 취득한 농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여기에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공직자가 취득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격에 있는 자들이 취득한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 자료와 현재 공무원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명단을 비교 대조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방향 접근을 하지 않고 일일이 제보를 받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 들고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빨리 그 작년에 조사했던 농지 이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내용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수조사, 특히 농지 관련 실제 토지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대조해서 빨리 투기 의혹을 가려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과 이 세종시 공무원 시의원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에 지금 올봄 들어 처음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홍성, 제주,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영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 168, 경기 153, 충남 151, 인천은 123 마이크로그램 등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서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광주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절기 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꽃샘추위 없이 예년 기온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호흡기 건조함을 막아서 유해물질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고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 모레 18일이면 끝나는데요. 북한이 입장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한미훈련이 최소한으로 진행되는 거라는 정부의 입장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한 것이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없다면서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편안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주관했던 기구들을 없애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화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만약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도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반도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편한 잠을 자고 싶다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짧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담화는 대외용 매체가 아닌 북한 주민들도 모두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되는데요. 특히 내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2+2 회담 등을 겨냥한 담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제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2+2를 앞두고 나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조기 개선, 비핵화 대화의 신속한 재개라는 방향에서 미국 측과 대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하고 협상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서 북측이 언급한 여러 조치를 예단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 협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스티븐 연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영화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가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영화계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에서는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그쳐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는 마치 그것을 의식하듯 미나리를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본상 후보에 올렸습니다. 특히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윤여정은 한국어 대사로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So not to me. 지난해 아카데미 92년 역사 최초로 비영어 영화로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도 연기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기 부문에서 주요 부문에 후보가 됐다는 건 영화 자체가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윤여정은 여우 조연상을 놓고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과 경쟁하게 되는데 수상한다면 아시아계 배우로 역대 2번째입니다.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말이 서툰데도 깊은 내면 연기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고민하는 모습들을 잘 잡아냈고요. 또 그것을 가족 속에서 이 현대 남성들의 심리들을 잘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미국 감독과 제작자, 배우 조합이 발표한 최고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시상식이 이어지는데 결과에 따라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미나리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사에 또 다른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는 늘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데 주력한 배우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연기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영화사를 새로 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해외 영화제 트로피가 쌓여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반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어리둥절하고요.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은 엉뚱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냈습니다. 7살짜리한테 화투를 주게? 야,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딴 놈들 이겨먹지. 가족이랑 계속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황마다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눈에 띄게 잘 해내고 있죠. 윤여정은 19살, 영화 화녀로 데뷔했습니다. 한참 인기를 누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했고 다시 연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은퇴하는 60살.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가장 잘 된다고 너스레를 떨며 왕성한 작품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 재벌가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종로에서 노인을 상대하는 박하스 할머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 외연을 넓혔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자꾸 하는 건 참 보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하는 사람도 지겹거든요. 대배우가 된 지금까지도 아직 연기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심하는 배우입니다. 지금 연기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빠질 거는 매너리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은 지금 그거예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74살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 새 역사까지 쓸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여우조연상 후보 지명에 윤여정 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후보 지명만으로도 이미 상을 탄 거나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o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and in my living room. 비켜라 이놈아.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e story. So not to me.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ed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집단 감염으로 보아 이 4차 대유행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고 접종 뒤 휴식을 주는 백신 휴가의 제도화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최근 울산과 경남, 진주 지역의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조금 전 밝힌 울산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모두 53명이고요. 경남,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을 시작으로 해서 230명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목욕탕과 사우나는 열감이 있을 때 찾는 곳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3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345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환자만 235명입니다. 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집단 감염의 여파로 경상남도에서만 64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4명 더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7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만 12,000명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이제 6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접종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하루 400건이 넘는 이상 반응 신고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따른 불안도 커지자 정부가 백신 휴가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에 뇌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와 관련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관련성을 확인한 국가가 아직 없고 다만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중단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방역당국이 신규 확진자 7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백화점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을 점검하고 경기도에선 주기적 검사 대상에 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백화점도 점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백화점은 지난달 문을 열고 나서 주말이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진다는 지적이 말씀대로 이어졌는데요. 백화점 측은 주말이면은 차량 짝홀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차 무료 이용 등을 정지하는 방역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 당국은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을 중점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해선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달까지 백화점과 공원,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3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를 이어갑니다. 주말에는 시청과 구청이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새학기를 맞아서 학원과 독서실 등 830여 곳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왔던 의심업소 440여 곳에서도 주 2회를 방문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역시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불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감염 우려가 큰 목욕탕에선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건설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2주에 한 번씩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검사를 독려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연일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최근 일부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봄철 나들이 영향으로 확진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확산세를 지금 당장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다음 주 오는 28일까지 확진자 숫자를 전국 200명대까지 내려앉히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까진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는 것은 이어집니다. 다만 양가 상견례 모임과 보호자가 필요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일부 방역 지침은 완화된 상황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일부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방역당국은 내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와 여가가 살아 숨쉬는 노량진 역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탈바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카드를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LH 사태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이제 공격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을 오늘 하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TV 토론이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뭐 상당품 좀 미친다고 봅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지자는 이미 좀 마음을 굳혔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TV 볼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거는 요즘 좀 상황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성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지 아니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싸움을 하는 건지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과연 앞으로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하나 보고 있고 하나 더 이제 부탁드리면 과연 누가 그 미래 지도자감인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누가 말을 이렇게 멋있게 잘하느냐 그것보다는 어떤 정책 비전이 어느 쪽이 좀 피부에 와 닿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 누가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건지 이걸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지막에 남은 중도표 향방이 상당히 좀 막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 선거 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야권 구성원 전체를 통합의 용광로에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요 국민의힘 입당 합당을 일단 선을 긋고 거리를 뒀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오늘 이 합당 추진 이 선언은 승부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일단 뭐 초조함 속에서 나온 승부수라고 보는데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심지어 좀 불리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당의 어떤 위력을 절실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102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뒤늦게 상당히 좀 피부로 온몸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뭐를 얘기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딴살렘 차릴 것이다. 분열이 될 것이다. 당에 우리가 주도권이 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홍보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좀 먹히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뒤늦게 팍팍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상당히 초조감을 느낀 안철수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라는 어떤 패밀리 의식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걸 텐데 오세훈 후보는 오늘 이 합당 추진 발언에 대해서 뭐 환영한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당장 합당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그건 이제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줄곧 애당초 처음부터 안철수가 입당 내지는 합당을 하거나 하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부터 만약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는 플러스보다 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두 후보가 체력 경쟁하면서 지지도가 이제 거의 박빙으로 높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정당하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 최고의 극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오히려 가장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하고 모레 단일화 여론조사가 있고요. 글피 발표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것은 이적 행위다.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는 갈수록 언어가 사용하는 단어의 표현이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적행위다,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안철수 대표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다 하면 뭐 약한 안철수 내지는 의사 안철수 같다. 뭐 이런 거 초딩 안철수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 핵심이 이제 언어였거든요. 언어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정기에 복귀하면서 그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본인이 강한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말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제 세죠. 그래서 대통령 향해서도 이제 뭐 청개구리 같다라든지 뭐 정신 나간 소리라든지 상당히 이제 눈이 깜짝깜짝 터질 정도로 센 발언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상황 이적행위, 과거의 안철수와는 다른 그런 아주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를 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시야에 사라졌다가 다시 존재감을 되찾고 그나마 지금까지 다시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 된 건 그런 변신이 나름대로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연일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에 기호로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합당하면 안 된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대표 입장에서 화도 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냉철한 이성적인 평가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전략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또 하나 기사가 떴는데 이제 최근에 김종인 대표를 만났던 사람이 김정인 위원장이 박영선보다 안철수를 더 싫어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제목으로 또 누가 의도적 보는 걸 못 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개입돼 있으면은 예. 진짜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진짜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뭐 단일화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국민의힘과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돼서 말한 대로 합당을 국민의힘과 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제3지대는 어떻게 되나, 뭐 일찍 등판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디로 가나 이거는 이제 중도 세력은 어디로 가나, 제3지대는 어디로 가나 똑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중도, 제3지대 하면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그동안에 안철수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이 떴고 거기다가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이제 핵폭탄 같은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건데 네. 만약 이제 안철수 후보 입당을 해버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제3지대의 주도권이 윤석열로 고스란히 넘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힘은 작아지는 거죠. 축소되지만 예. 결국에 모든 주도권은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가게 된다. 예.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차피 안철수가 몸이 어디 있든 간에 예.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제 중도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큰 중도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보수가 접근을 하고 상승세를 달려면 보수 플러스 중도를 해야지 중도만 고스란히 확장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이 중도의 주도권을 잡으면 검찰에만 오래 몸에 담았던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정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정치를 발휘할 수,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고 고개를 갸우뚱한데 최근 들의 언론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뒤에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예. 있었다, 예. 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김한길 이제 뭐 전 대표 같은 거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선거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제 생각에 윤석열의 어떤 제3지대 행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나름대로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저희 YTN 한 달 전 여론조사인가요? 그때 보면 3자 대결에서도 1등, 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앞서는 그런 조사가 나왔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지금 뒤집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 후보로서는 악재를 만난 건데 최근에 민생 행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점이었던 예. 코로나 대응 성과를 LH 사태가 집어삼켜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개인이 뛰는 데는 앞으로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상자 구도 사이 중에서 하더라도. 근데 다만 이제 박영선 후보 뒤에는 100만 대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 여당이라는. 그래서 아마 막판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재난지원기금과 같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시민들, 지역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 시리즈 1, 2, 3들이 이제 잇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든 결국은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저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3-2-1 구도라고 그러죠. 현재로는 3이 이제 야당 유리하다면 지금 이 정도가 이제 박영선 후보는 나머지 1은 중도라고 보는 거죠. 이 중도를 고스란히 가져온다면은 상당히 이제 박빙으로 이제 승부를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가져오면 이제 상당히 우세한 승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1, 10 이렇게 중도를 놓고 마지막에 때 여권의 어떤 대대적인 전략적인 공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이 1대1이 구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대 플러스 박영선 후보 같은 알파죠. 정부 여당 든든한 뒤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한 뒤에 이제 지원군들이 있는 셈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필요한 이제 법여권 단일화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어제 법여권 단일화 마지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좀 사회자께서 해야 좀 가지게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제 주도권이니까는요. 제 공약을 설명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요. 네, 혼자서 다 하시죠, 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역세권이
정체성이 모호한 박영선 후보는 우리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윤석열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지도 못하고 김종인, 안철수 등 민주당의 곶감만 빼먹으려던 기회주의 정치인들과의 친분 쌓기가 과연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 어떤 그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서울시장다운 그러한 표현 방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뜻밖에도 김진애 후보님께서 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생긴 거는 벌써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하는 건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인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런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자, 김진애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을 들었는데요. 네.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자,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주 정면으로 콕 찌른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당초 이제 두 후보 간에 워낙 지지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좀 싱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매섭게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시다시피 김진애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 배지까지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장하게 달려든 것 같고요. 본인도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 전문성을 아주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가서 존재감 그리고 선명성, 특히 이제 윤석열의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 이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런 점에서 지지도는 낮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소기 성과를 좀 거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서 그리고 박영선 후보로서는 좀 악재를 만난 건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뭐 특검이라든지 뭐 기타 뭐 그 정도 해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어떤 대책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도시개발 전략,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또 다른 어떤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내지 않으면은 아마 쉽게 움직이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LH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했던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아직은 아니다, 물타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 역으로 제안했어요. 국정감사까지 하자 이러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 이러면서. 자,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 주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 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야가 저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속도를 내겠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참에 모든 공직자 투기 의혹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의 전략에 야당이 밀린 겁니까? 아니면은 여당이 되치기를 당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야가 양쪽 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양쪽이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 힘든 국면을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볼까. 그래서 물타기, 시간 끌기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야당 입장에는 이 국면이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바람몰이를 한번 해볼까라는 양쪽의 그런 다분히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양쪽 지지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제 신도시 지역에 있는 투기자들을 색출하고 앞으로 이 투기 가능성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광범위한 정치인들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걸 만약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면 공정성을 기하해서 그러면 검찰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제대로 중립적으로 다시 토지 투기자를 색출하려면 또 그럼 감사원 직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좀 그런 본질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지금 빨리 신도시에 있는 투기 문제를 근절하고 정책을 차질 없이 가는 것 같지. 일단 환부부터 도려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게 급선무지. 전체 다 지금 처음부터 시간 많이 걸리는 신체 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건강 검진을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 지지율이 하락한 게 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매일 여론조사를 받다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오늘은 어떻게 다음 주라고 그 정도로 초조했고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임기 말이 되니까 여론조사 뚝뚝 떨어지면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흔들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임기 말에 그 지지도는 그 전직 대통령의 마음을 팍팍 후벼파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30% 뚝뚝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초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임기 말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바로 또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정당의 대표적인 주자,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같은 이런 주자, 대구 주자들이 지지도 뚝뚝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잘못 사고와 여부는 상관없이 당과 후보 전체를 위해서 여권을 위해서도 빨리 사과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사과를 하면 훨씬 더 민심을 추스리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조금 한 템포가 늦었다. 그러나 많이 지탄이지만 사과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정규리그 4위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적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재영 기자입니다. 삼성생명의 17점 차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우승을 알리는 축포가 터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규리그 4위 팀의 통쾌한 반란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절대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삼성생명은 마지막 5차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최강으로 꼽혔던 KB를 침몰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쏟아내고 값진 결실을 일궈낸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06년 여름리그 이후 무려 1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기에 감동은 2배가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한 발 한 발 상대보다 더 뛰려고 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한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최강 센터 박지수를 2중 3중으로 봉쇄한 삼성생명은 철저히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다양한 작전으로 40분 내내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4쿼터에는 35살 베테랑 김보미가 연속 7점을 쓸어 담으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챔프전 내내 박지수를 막아내는 동시에 경기당 평균 20.6점을 올린 김한별은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I'm lost for words. I'm just happy. I'm so proud of these group of girls, my teammates, the coaching staff, the company, the fans. I'm just so happy for everybody who believed in us. 삼성생명은 1998년 출범한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정규리그 4위 팀이 됐습니다. 박지수를 앞세워 최강 전력으로 꼽혔던 KB는 정규리그와 챔프전 모두 우승을 놓치고 빈손으로 퇴장했습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아줌마랑 같이 해볼까? 너도? 들어가야 좀 이게 촬영 참 먹고. 그러면 야 다시 한번 줘봐. 우리 저 시장 후보님께 한번 넣어보라고. 야 서울 시장님 오셨는데 들어가. 우리 마음 해볼까? 예. 줘봐.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삼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안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두 분 발표 보시면서? 두 후보분 다 진정성 있는 자세였고요.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에 하나 윤 총장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오히려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함께하는 모습이나 도와주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분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그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시고 해서 괜찮습니다. 두 분이 자유롭게 좀 대화 좀 한번 나눠주세요. 두 분이 좀 마주보고서 마주가지고. 얼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시장 후보님께 한번 넣어보라고. 야 서울 시장님 오셨는데 들어가. 우리 마음 해볼까? 줘봐. 이거 해볼까? 이거는 진짜 골을 넣었어요. 제발 넣어라. 아저씨가 깎아줄게. 다시 한번 해봐. 애들은 안 들어가야 좋은 거야. 네, 오늘 뉴스큐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TV 토론 생중계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